이 젊은 여성은 29살의 간호대생 미셸 리입니다. 그녀는 동료들에게 차에서 뭘 좀 가져와야겠다고 말하고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병원을 떠나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모습까지는 보였지만 거기서 카메라의 촬영 범위가 끝납니다. 미셸은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모습은 찍혔지만 나오는 모습은 찍히지 않았습니다. 2011년 5월 27일 따뜻한 캘리포니아의 저녁이었습니다. 해는 막 졌지만 어둠은 점점 짙어졌고 미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혼자서 길을 나선 미셸을 찾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며 쉴 틈 없이 수색했습니다. 그렇다면 경찰은 왜 이 사건을 납치 사건으로 의심했을까요? 미셸 리는 뒤틀린 계획의 표적이 된 걸까요? 미셸 항티 리는 1984년 10월 12일 샌디에이고 북동쪽에 위치한 교외 지역인 란초 페나스키토스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남동생 마이클과 함께 사랑이 넘치는 가정에서 자랐고 사촌들과도 자주 왕래했습니다. 2002년 마운트 카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학업을 계속하기 위해 베이 에어리어로 이사했습니다. 그녀는 산호세 주립대학교에 다니다가 샌프란시스코 주립대학교로 편입했습니다. 미셸은 항상 어머니의 뒤를 이어 전문 간호사가 되기를 원했지만 그녀가 10대였을 때 어머니는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미셸은 마침내 캘리포니아 오클랜드에 있는 세뮤얼 메릿 대학교의 간호학과에 입학하여 꿈을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족과 멀리 떨어져 살았지만 그들과 계속 가깝게 지내며 가족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그녀는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좋아했고 다정하고 배려심 깊은 성격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직장에서는 성실함과 규율 있는 태도로 인정받았습니다. 미셸은 큰 성공을 거둘 것으로 기대되었지만 인생은 그녀를 위해 예상치 못한 반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2011년 5월 27일은 캘리포니아 카이저 퍼머넨테 메디컬 센터에 그저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적어도 그렇게 보였습니다. 미셸 리는 평소처럼 근무하다가 모든 것이 바뀐 그날의 끝을 맞이했습니다. 근무 종료 1시간 전인 오후 6시 55분경 미셸은 동료들에게 병원 밖에 주차된 흰색 혼다 SUV 차량에서 물건을 가져와야 한다고 말하고 건물을 나섰습니다. CCTV에는 그녀가 주차장으로 걸어가 카메라 범위 밖으로 사라지는 모습이 기록되었습니다. 이것이 미셸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2시간이 지난 오후 9시경 미셸의 지도 교수인 로리 로사는 그녀가 오랫동안 자리를 비운 것을 알아차렸고 시간을 잘 지키는 미셸답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미셸은 근무를 마치지도 퇴근 기록을 남기지도 않았습니다. 로리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녀는 산부인과 병동에서 미셸을 찾아봤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로리는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걸었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때 한 간호사가 로리에게 미셸이 채 갔지만 돌아오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로리는 경비원과 함께 주차장으로 미셸을 찾으러 갔지만 미셸도 그녀의 차도 주차장에 없었습니다. 몇 분 후 로리가 막 돌아가려던 참에 미셸의 차가 갑자기 다시 나타났습니다. 로리는 미셸이 돌아왔다고 생각하며 안도했지만 그 안도감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그 차는 다른 차와 거의 충돌할 뻔할 정도로 빠르게 후진하더니 로리 바로 옆에서 끼익 소리를 내며 질주해버렸고 그녀와 경비원은 망연자실했습니다. 어두워서 운전하는 사람을 볼 수는 없었지만 그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9211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로리의 의심은 단순한 예감이 아니었습니다. 미셸은 차가 주차장을 떠난 후 집에 도착하지 않았고 다음 날로 예정되어 있던 친구들과의 모임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지도교수의 신고를 받은 헤이워드 경찰서는 실종된 미셸을 찾기 위해 부지런히 수색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미셸의 집에 연락해 그녀에 대해 아는 것이 있는지 물었지만 가족들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미셸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차는 달랐습니다. 그녀가 사라진 후 약 9시간 만에 의료센터에서 불과 800m 떨어진 폰데로사 코트에서 흰색 혼다 SUV가 발견되었습니다. 차는 깔끔하게 주차되어 잠겨 있었고 내부 물품들은 깨끗했으며 다툼의 흔적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현장은 마치 미셸이 의료센터에서 급히 나온 뒤 직접 차를 주차하고 사라진 것 같은 인상을 주었지만 수사관들은 미셸이 도망칠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겉보기와는 달리 수사관들은 이 차량의 발견이 결코 평범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오히려 미스터리를 더욱 깊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초기 몇 시간 동안 경찰은 미셸의 실종에 대한 예비 가설을 세웠습니다. 미셸이 자의로 떠났는가? 차에서 무언가를 가져오려던 것은 조작된 상황이었을까? 그녀가 차에 의해 유인되었을 가능성은? 수사관들의 주된 추측은 미셸과 가까운 누군가가 그녀의 실종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었고 단서는 바로 코앞에 있었습니다. 소식이 미셸의 친척, 친구, 동료들 사이에 퍼지면서 그녀의 휴대폰은 걱정스러운 메시지와 전화로 넘쳐났습니다. 모두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걱정하는 메시지 중 하나의 미셸로부터 답장이 온 것입니다. 좋은 소식이어야 했지만 그 메시지는 뭐랄까 섬뜩했습니다. 나 실종된 거 아니야. 폰이 이상해서 다 지워졌어. 자, 이상한 점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여러 사람이 미셸의 휴대폰으로 답장을 받았는데 각 메시지는 감정이 없고 그들이 알던 미셸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타이어가 펑크 났어. 어젯밤에 안 좋은 일이 있었어. 이 메시지들 때문에 배터리가 다 닳았네. 그냥 쉬고 있어. 나 아파. 경찰이 이 메시지들을 비교해보니 여러 개가 동일했습니다. 복사해서 붙여넣기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쏟아지기 시작했던 메시지들은 한순간에 멈췄습니다. 메시지가 발송된 위치는 병원 내부였습니다. 이상한 메시지들의 유입은 미셸의 가족들을 더욱 공포에 떨게 했고 경찰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이 메시지들은 미셸과 가까운 누군가가 그녀의 실종에 연루되었다는 그들의 가설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었습니다. 미셸을 찾는 수색은 계속되었습니다. 가족들은 집에서 8시간을 달려와 미셸이 실종된 도시에 머물며 진행 중인 수색을 지원했습니다. 가족은 광고판을 세우고 그녀의 행방에 대한 정보 제공에 보상금을 걸었지만 미셸은 마치 세상에서 증발해버린 것 같았습니다. 이후 4개월 동안 최소 8번의 자원봉사 수색이 이루어졌는데 일부는 실종자 구조에 헌신하는 캘리포니아 소살리토 기반의 비영리 단체인 클라스 키즈 재단이 주관했습니다. 다양한 실종자 단체들이 수색에 동참했지만 수사관들은 용의자와 운명의 그날에 사라진 조각들을 찾는 또 다른 수색을 병행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처음부터 미셸의 실종이 그녀와 가까운 잘 아는 사람과 관련이 있다고 의심했습니다. 그 관점에 따라 그들은 일어났을 가능성이 있는 사건들을 재구성하기 위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수사관들은 몇 가지 미해결된 단서에 주목했습니다. 첫째는 차량이었습니다. 겉보기에는 깨끗했지만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것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차는 추가 조사를 위해 압수되었습니다. 경찰이 두 번째로 추적한 수사선은 주차장 안팎에 설치된 CCTV 카메라였습니다. 이 조사는 미스터리한 상황을 밝혀줄 수 있는 간과된 단서나 숨겨진 세부 사항을 찾아내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수사관들이 마지막으로 추적한 것은 미셸의 인간관계와 인맥이었습니다. 그들은 가족부터 시작해 그녀에 대해 사람들을 인터뷰했습니다. 그녀가 누구와 문제가 있었는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때 한 이름이 유독 눈에 띄었습니다. 바로 그녀가 최근에 사이가 틀어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녀의 친구 지젤 에스테반. 경찰은 그녀와 잠시 이야기를 나누러 갔다가 그녀 역시 미셸을 찾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미셸 말인가요? 세상에,
어젯밤에 직장에서 실종됐어요. 친구들하고 얘기해보니 두 분 사이가 안 좋았다고 하던데. 아니에요. 무슨. 그녀는 제 가장 친한 친구였어요. 지젤은 1984년 2월 4일 캘리포니아 유니온시티에서 태어났습니다. 후에 샌디에이고로 이사하여 어릴 적 미셸과 같은 동네에 정착했습니다. 미셸과 지젤은 같은 고등학교에 다니며 절친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지젤이 대학에 진학하자 미셸도 그녀를 따라 같은 대학에 다니며 같은 동네에 살았습니다. 이렇게 이어진 삶은 그들을 가장 가까운 친구로 만들었고 대학 생활과 진로 목표를 함께 헤쳐 나갔습니다. 미셸은 2003년에 지젤이 있는 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앞선 2002년 지젤은 스캇 마라시간이라는 남자를 만났고 둘은 샌프란시스코 주립대학교 신입생이었습니다. 나중에 미셸이 입학하자 지젤은 그녀에게 스캇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미셸과 스캇은 즉시 서로에게 호감을 느끼고 한 달간 교제했습니다. 그들은 나중에 원만하게 헤어졌고 가까운 친구로 남았습니다. 그러나 스캇에 대한 지젤의 관심은 커져갔습니다. 지젤과 스캇이 연인 관계를 시작하며 새로운 장이 펼쳐졌습니다. 모든 것이 새로운 시작이어야 했지만 이 경우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미셸은 스캇에게 원치 않는 임신을 했고 중절 수술을 받기로 결정했다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 메시지는 오직 친구로서 스캇에게만 보낸 것이었지만 그 대신 지젤이 보게 되었고 오해했습니다. 그 아이는 스캇의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지젤은 그렇다고 확신했습니다. 스캇이 아무리 설명해도 지젤을 만족시킬 수 없었습니다. 이 새로운 사건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미셸과 스캇이 사귀었을 때부터 내려온 씁쓸함 때문이었는지 미셸은 항상 지젤과 스캇 사이에 갈등 주제로 남았습니다. 그때부터 세 사람 사이에는 적대감의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음에도 둘은 오랜 기간 관계를 이어갔고 스캇과 함께한 세월에도 불구하고 지젤은 관계에 대한 불안감에 시달렸으며 시간의 흐름도 감정의 간극을 메우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스캇의 충실함을 자주 의심했고 그의 통화 기록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거나 그가 하는 모든 말을 의심했습니다. 지젤은 특히 스캇이 미셸과의 우정을 끊기를 바랐습니다. 우여곡절과 잠시의 이별에도 불구하고 지젤은 2005년 10월 31일에 딸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3년 후인 2008년 지젤과 스캇 사이에 잦은 다툼은 계속되었습니다. 불신에서 비롯된 씁쓸함과 이러한 문제들을 해소하지 못하는 무능함이 결국 관계를 집어삼켰고 지젤과 스캇은 헤어졌습니다. 그들은 1년 동안 딸의 양육권을 공유했습니다. 그러나 2009년 어느 날 지젤은 스캇에게 새로운 남자친구와 함께 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젤은 아기를 데리고 샌디에이고로 돌아갔고 이는 스캇과 지젤 사이에 법적 양육권 다툼을 촉발했습니다. 결국 스캇이 양육권의 80%를 얻었고 딸을 북부 캘리포니아로 다시 데려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미셸이 이 힘든 시기에도 스캇과 지젤 모두와 우정을 유지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별 후 지젤은 미셸에게 스캇과 자신 중 한 명을 선택하라는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스캇과 지젤의 삶은 계속 복잡했고 그들은 간헐적으로 육체적 관계를 맺으며 관계를 이어갔다 끊었다 했습니다. 이별 후에도 말이죠. 이는 앞으로 다가올 더 큰 비극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차량의 법의학적 감식에서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경찰이 미셸을 찾는 데는 성공하지 못했지만 그들은 어쩌면 수색의 끝에 살아있는 미셸이 없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결론은 차 안에서 미셸 리의 혈흔이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최우선 관심사는 언제나 미셸을 찾아 집으로 데려오는 것이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현재 그녀는 여전히 실종 상태이며 우리는 그녀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때까지 매일 싸울 것입니다. 가족들은 믿기 힘들었지만 실종 사건은 이제 살인 사건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녀의 차가 주차되었던 장소에서 발견된 두 번째 증거는 더 많은 혈흔이었습니다. 차 안보다 많은 약 26cm 크기의 핏자국이었습니다. 미셸의 간호학교 학생증이 그곳에서 발견되었는데 필요할 때 지도 교수에게 보여주기 위해 놓아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랬을까요? 그 학생증은 결국 이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도 교수가 그것을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찰은 그것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하기로 결정했고 거기서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그 학생증은 미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신 그것은 불과 몇 주 전에 도난 신고된 신분증이었습니다. 또한 수사관들은 미셸이 병원을 나와 주차장으로 걸어 들어간 순간부터 휴대폰의 위치를 추적했습니다. 휴대폰은 헤이워드 씨를 한 바퀴 크게 돌고 병원으로 다시 들어왔다가 다시 나갔습니다. 휴대폰의 마지막 위치는 나무가 우거진 언덕 지역인 엘러미다 카운티의 외딴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한 흔적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응급실 간호사 한 명이 미셸이 실종된 저녁에 그녀로부터 이상한 전화를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미셸이 병원을 떠난 지 약 30분 후에 응급실로 전화가 걸려왔고 해당 간호사가 받았습니다. 전화는 미셸로부터 온 것으로 그녀는 지도 교수에게 자신의 결근 사유를 알려주길 바랐습니다. 전화를 건 미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에 따르면 그녀의 아버지가 심장마비로 병원에 실려갔는데 어느 병원인지 몰라서 주변 병원들을 모두 확인하고 있으며 예상대로 복귀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많은 공을 들였지만 간단한 세부 사항을 놓쳤습니다. 전화는 응급실로 걸려왔지만 미셸은 산부인과 병동에 배치되어 있었고 미셸의 아버지는 베트남에 있었습니다. 진짜 미셸이라면 알았어야 할 또 다른 세부 사항이었습니다. 경찰이 취한 모든 수사 방향에서 놀라운 사실들이 계속해서 드러나는 것 같았습니다. 수시간의 CCTV 분석 결과 병원으로 걸어 들어온 한 사람이 포착되었는데 그녀는 그다지 놀라운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지젤 에스테반. 이후 몇 달 동안 지젤 에스테반은 경찰에 자주 불려갔지만 별다른 소득은 없었습니다. 당신과 미셸은 친한 친구였죠, 맞나요? 네, 제 여동생 같은 아이였어요. 마지막으로 미셸과 실제로 이야기한 게 언제였죠? 모르겠어요. 12월에 본 것 같아요, 아마도요. 네. 그리고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모르겠어요. 그녀가 실종되었다는 사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미 찾았으면 좋겠어요. 당신과 그녀가 그렇게 친했으니 그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모르겠어요.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하지만 당신이 아는 한 이건 그녀에게 매우 이례적인 일이겠죠. 그냥 사라진다는 건요. 모르겠어요. 더 이상은 모르겠어요. 오래전에 연락이 끊겼어요. 여름이 가고 가을이 왔습니다. 미셸의 실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보상금은 10만 달러로 인상되었습니다. 열정적으로 시작되었던 잦은 자원봉사 수색은 이제 시들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미셸의 가족은 경찰의 사건 처리 속도에 만족하지 못했고 사립 탐정을 고용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자신들의 용의자 명단에 빨간 줄을 그어놓은 인물을 조용히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지젤 에스테반. 하지만 사건을 결정지을 그 연결고리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아마도 그 중요한 연결고리는 지젤 에스테반과 그녀가 수사관들과 했던 인터뷰의 배경에 숨어 있었을 것입니다. 한때 당신과 미셸이 친한 친구였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네, 여동생 같았죠. 그러다 무슨 일이 있었나요? 그녀가 실수를 했어요. 스캇과요. 그게 다예요. 당신이 스캇과 함께 있을 때요. 아무 이유 없이 헤어졌어요. 차 안에서 발견된 이상한 학생증은 미셸의 간호학교에서 도난당한 것이었습니다. 학교의 CCTV 카메라를 분석한 결과 며칠 전
지젤이 학교 주변을 어슬렁거리는 모습이 이 증거물과 함께 포착되었습니다. 지젤은 더 이상 막연한 용의자가 아니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밤 무선 기지국 활성화 기록을 통해 그녀의 휴대폰을 추적했습니다. 그녀의 휴대폰은 미셸의 휴대폰이 꺼졌다가 다시 켜진 엘러미다의 외딴 지역에서 감지되었습니다. 미셸로부터 답장을 받고 있던 그 시간 동안 두 여성의 휴대폰은 같은 경로로 이동했습니다. 지젤 에스테반이 미셸에 대해 무언가 알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증거는 산더미 같았습니다. 하지만 시신이 없었기 때문에 경찰은 이것이 미셸에게 일어난 일과 결정적인 연관이 있음을 증명할 수 없었습니다. 불과 몇 주 후 또 다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지젤이 정말로 무슨 생각을 했는지에 대한 더 깊은 이야기였습니다. 경찰과의 대화에서 그녀가 걸러냈던 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스캇이 자신의 차 뒷좌석에서 미셸의 휴대폰을 발견하고 잠에서 깼을 때 내부 이야기가 드러났습니다. 그는 즉시 경찰에 전화했습니다. 그는 겁에 질려 누군가에게 함정에 빠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 누군가가 지젤이라고 암시했습니다. 스캇이 경찰과 대화하며 뒷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때는 2009년 양육권 소송에서 이긴 후 스캇은 딸과 함께 북부 캘리포니아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불과 몇 달 후 지젤은 같은 지역으로 다시 이사 왔습니다. 어느 날 지젤은 스캇과 미셸에게 세 사람 모두 근처에 사니 과거를 잊고 우정을 되살리기 위해 만나자고 제안했습니다. 미셸은 그 계획에 찬성했습니다. 스캇도 나쁠 것 없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지젤은 자신이 예상했던 대로 자신의 아이디어를 좋아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만남은 지젤의 마음속 무언가를 휘저었고 그녀는 스캇과의 관계가 끝난 것을 미셸 탓으로 돌리며 이전보다 더 미셸을 싫어하게 되었습니다. 증오에 찬 집착이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지젤은 스캇과의 대화 중에 미셸에 대한 증오를 쏟아내는 것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한 번은 커피숍에서 만났을 때 지젤은 스캇에게 커피를 끼얹었습니다. 미셸을 싫어하는 누군가가 그녀의 얼굴을 망가뜨린다면 어떨지에 대한 가상적인 이야기를 그가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였습니다. 집착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고 스캇은 지젤의 증오에 찬 메시지와 협박을 저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과의 대화에서 스캇은 지젤이 미셸과 스캇에게 보낸 메시지 일부를 보여주었습니다. 2011년 2월 그녀가 미셸에게 보낸 메시지는 이랬습니다. 네가 정말 누구의 친구였다면 내 친구든 스캇 친구든 그냥 꺼지고 우리 가족을 내버려 뒀을 거야. 하지만 넌 할 일 없이 나를 샌프란시스코까지 따라온 불쌍한 인간일 뿐이야. 넌 영원히 그럴 거야. 네 친구들 모두 다른 사람의 남자나 형제들과 잤지. 왜냐하면 아무도 널 원하지 않았으니까. 넌 내 친구가 아니야. 넌 항상 기생충일 뿐이었어. 그러고 나서 지젤은 스캇과 미셸 모두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너희 둘은 정말 서로에게 딱 맞아.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받길 바래. 둘 다 한심해. 한 명은 꿈도 목표도 없고 다른 한 명은 자기 꿈이 없어서 남의 꿈이나 쫓아다니고 너희 둘 다 기생충이야. 하지만 증오에 찬 메시지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스캇과 미셸은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한 달 넘게 계속해서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미셸이 사라지기 불과 3일 전 스캇은 지젤에 대한 임시 접근 금지 명령을 신청했습니다. 그는 그녀가 자신과 가족을 협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스캇에 따르면 지젤은 미셸이 실종된 바로 그날 그의 집에 침입했습니다. 스캇은 또한 어느 날 지젤과 스캇이 딸을 뒷좌석에 태우고 운전할 때 녹음한 오디오 클립을 제출했습니다. 내가 물었잖아. 미셸에 대해 솔직해질 수 있냐고. 왜냐면 그게 내가 정말 힘들어하는 문제니까. 네가 한 말은 그게 아니었어. 아, 알았어. 이제부터 미셸에 대해 솔직해지는 거야. 내 말 알아들어. 네가 그녀와 자든
음식을 나눠 먹든 왜 그녀랑 말을 안 해? 넌 나한테 솔직해야 해. 날 봐. 넌 그녀에 관해서 나한테 솔직해야 한다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네 목숨과 그녀의 목숨을 앗아갈 거야. 무덤까지 가져가도 좋아. 왜냐고? 네가 나한테 너무 많이 거짓말을 해서 네가 거기 앉아서 말하는 걸 믿기 힘드니까. 내 거짓말 때문에 죽어 마땅해. 그리고 또 그러면 정말 죽을 줄 알아. 이게 마지막이야. 알아들었어? 이게 너의 마지막이자 최종 경고야. 살인의 동기는 분노와 복수였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오랫동안 쫓아온 그 결정적인 연결고리는 새로운 증거 속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지젤의 DNA가 미셸의 차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지젤의 신발에도 무언가 묻어 있었습니다. 수사관들이 신발을 가져가 조사한 결과 신발에는 미셸의 혈흔이 묻어 있었습니다. 수많은 증거와 함께 지젤 에스테반은 미셸이 실종된 지 약 4개월 후인 2011년 9월 7일에 체포되었습니다. 하지만 미셸은 과연 발견되었을까요? 미셸을 위한 8번째 수색은 2011년 9월 17일 외딴 협곡 지역에서 유해를 발견하며 끝이 났습니다. 시신은 너무 심하게 부패하여 성별조차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2011년 9월 19일 지젤이 체포된 지 12일 만에 엘러미다 카운티 검시소는 발견된 유해가 미셸 리의 것임을 공식적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시신의 상태 때문에 부검을 통해서는 미셸이 어떻게 살해되었는지 밝힐 수 없었습니다. 미셸의 시신을 찾았다고 들었어요. 그 점에 대해 한마디 해주시겠어요? 몸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아직 못 찾았지만 기자의 전화를 받았을 때 찾았다는 걸 알았어요. 경찰과 후일 검찰에 따르면 지젤의 계획적이고 치밀한 계획에는 미셸을 스토킹하고 매일 그녀의 일정을 파악하고 카이저 퍼머넨테 병원에 전화해 그녀의 출근 여부를 확인하고 여러 지인들로부터 그녀의 전화번호와 주소를 알아내는 것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녀는 심지어 범행 당일 애플 스토어에 가서 아이폰 초기화 방법을 알아보기도 했습니다. 지젤은 미셸을 추적하기 시작했고 여러 대학 동창들에게 그녀의 주소를 물었습니다. 그녀는 마침내 헤이워드의 카이저 병원까지 미셸을 따라가 주차장에서 그녀를 공격하고 미셸의 차에 시신을 던져 헤이워드에서 멀리 떨어진 플레전튼선 밸리 로드 지역으로 운전해가 임시 무덤을 파고 미셸의 시신을 묻었습니다. 우리는 미셸 리의 사인을 결코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지젤은 무죄를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미셸에게 아무 짓도 하지 않았다고 부인하며 이전 경찰신문에서 했던 이야기를 고수했습니다. 그러나 2011년 12월 지젤 에스테반은 25년에서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녀는 1급 살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친구 미셸 리의 살인을 계획했을 때 임신 2개월이었습니다. 지젤의 컴퓨터에서는 미셸 아리라는 이름으로 약 300번의 인터넷 검색 기록이 발견되었습니다. 다른 검색어로는 들키지 않고 미행하는 법, 찾아지고 싶지 않은 사람 찾는 법, 흔적 없이 심장마비를 유발할 수 있는 특정 화학물질이 있는가, 심장마비 유도하는 법, 염화칼륨 구매처 등이 있었습니다. 2012년 그녀는 수감 중에 스캇과의 사이에서 둘째 딸을 낳았습니다. 스캇의 증언에 따르면 미셸과 스캇은 대학 시절 한 달간의 교제 이후로는 절대 사귀지 않았으며 연애 중이나 후에도 육체적 관계를 맺은 적이 없었습니다. 미셸은 스캇에게 그저 친구였고 지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질투는 평범함의 모든 경계를 넘어설 수 있는 부식성 잠재력을 지닌 평범한 감정입니다. 지젤의 경우 그녀는 강박적인 생각, 강렬한 배신감, 왜곡된 현실 감각으로 이어지는 어두운 심리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러한 경우 질투와 억제되지 않은 감정의 유독한 혼합은 비극적으로 누군가를 상상할 수 없는 행동으로 몰고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젤이 증오를 품고 쏟아냈음에도 불구하고 미셸은 다가올 위험을 보지 못했고 스캇은
지젤의 일상적인 협박과 집착의 심각성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한편 스캇과 지젤의 아이들은 감옥에 있는 어머니와 함께 자라야 할 운명에 처해졌습니다. 복잡하고 정신병적인 감정의 폭발 속에서 지젤의 질투는 강력한 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유독한 관계는 우리 주변에서 항상 만들어지고 유지됩니다. 스캇은 학대적인 관계 속 피해자의 전형적인 단계를 보여주며 관계를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스캇이 당국에 경고하고 비극적인 결과를 막을 수 있었을 그가 읽지 못한 신호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영상에서 다룬 것처럼 격동적인 유독한 관계에 처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왜 스캇과 미셸이 지젤과 함께한 오랜 세월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경고 신호를 놓쳤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채널 구독을 고려해주세요.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또한 저희가 다루었으면 하는 범죄 이야기가 있다면 아래 댓글에 메시지를 남겨주세요.